예,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진경이라고 하고, 이진경은 필명입니다. 이 분명 적도인데, 뭐, 이진경이라는 이름때 분명 잃어버리고 그냥 이진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뭐, 포스트 휴먼에 관한 것을 다루는 그런 강의인데, 사실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한 말이 아닌데,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우리 인간 어느 종이나 다 그렇겠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 종이 아니라 개인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는 언제나 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주는 날 중심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간이 쓴 수많은 신화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대부분의 신화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민족, 혹은 이제 자기 민족을 지칭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이렇게 우주의 중심에 놓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항상 특별한 존재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건 이제 신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짱구로 만드는 그런 대가를 약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식을 한 10쯤 낳은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도 누군 특별히 사랑하면서 남들 좀 이렇게 정복하고 애들 좀 이렇게 통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신이라고 하면은 절대자인데, 절대자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드는데 그중 어떤 하나한테 우주 전체를 맡겨놓고서 네가 다 잘 써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우주를 만든 사람을 좀 이렇게 짱구로 만드는 그런 대가를 좀 치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든 신화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신 하나 또 짱구로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대부분. 그래서 신화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개미들이 이제 이렇게 신화를 썼다고 한다면은, 개미들이 이제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개미들은 그거에 이렇게 일부로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썼을 리가 없겠죠. 예를 들면 자신들이 지구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침투해 있으며, 저 확고해 보이는 이렇게 건물들도 조금 우리들 손에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진다. 세상에 우리 앞에 이렇게 확고한 것은 없다. 이런 철학적인 시도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 우주의 중심은 자기다, 개미다 이런 식으로 썼을 게 틀림없죠. 근데 이제 벌이 썼으면 벌이 이렇게 쓰고, 그래서 예전에 니체는 이제 그렇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딱 시비를 걸면서, 독일어는 이제 운트죠. 메이시 운트 나투어인데, 이 운트라는 말로 이렇게 인간하고 자연이 딱 동렬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참 이렇게 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연 전체와 우리가 맞먹는 같은 무게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개미가 쓰면 개미와 자연이라고 썼을 게 틀림없지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 휴먼,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필경 이제 인간들이 갖게 마련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특히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오랜 명시적인 역사를 갖지요.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라는 게 이제 서양의 기원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적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그것도 이제 또 신화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르네상스 이전에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세기 이렇게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스콜라 철학을 세울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아라비아어나 아니면 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거 읽었죠.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더 지난 뒤 한두 사람들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랍인들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어인들,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무어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 남쪽에 이제 그 그리스 식민지였던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의 르네상스, 그리스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또 이렇게 이것저것 자학을 하는데 건축사를 이렇게 유심히 공부를 해보면은 그 초기 르네상스의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론가였던 알베르티 그 사람이 이제 그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의 건축에 관한 10권의 책 건축 십서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초기 르네상스적 건축을 저기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 알베르티의 그 이 건축물은 그리스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18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 신고전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걸 보면은 그리스 건축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둥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벽과 붙어 분리되는 건축이 건데 알베르티는 이게 벽기둥이라고 그러죠. 이 초록색 벽기둥이 있죠. 이렇게 이 벽에 붙어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둥. 그래서 기둥인지 벽인지 애매한 저런 종류의 기둥들. 그게 이제 초기,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마적이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건데, 무슨 난 뭉뚱그런 데다가 그런 식의 그리스 환상이라고 하는 게 18세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출현을 합니다. 그리스가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는 그런 종류의 담론들이 이제 18세기 중반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빈켈만 같은 사람인데요. 빈켈만은 서양 그 예술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 첫 그 유명한 저작이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입니다. 예술은 그리스 미술을 모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입장을 표명한 책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조각품을 옆에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교황청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고고학 혹은 이제 그리스 고고학을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정말 대단한 이 환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서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리스인들 워낙에 그 미에 대한 취향이 강하다 보니까 처녀들처럼 이렇게 얼굴에 곰보 생기면 상하는 이런 병도 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서 아 우리는 미적 취향이 강한 우리도 이렇게 병 걸리지 않고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가 이제 그리스 만세가 이제 불리던 시절이면서 그리스가 로마랑 분리되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나 이런 데 있던 그 기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로부터 분리돼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던 건데 어쨌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태는 도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라든지 로마라든지 피렌체라고 로마라는 거의 도시국가였죠. 그 당시 이태리라는 나라는 없었지요. 거기에 국지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뒤로라든지 아니면 저기 플랑드레에 있던 그 바나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르네상스 소식을 듣고 공부하겠다고 한참을 이제 말 타고 유학을 가야 했던 이런 시절이었고 그 영향력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후대에 정답 이렇게 다시 되불려 나오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크라고 불리는 시기하고는 다른데 바로크는 이제 영토국가에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데서 프랑스라든지 이런 영토국가에서 쭉 이렇게 퍼져갔기 때문에 유럽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확장됐었는데 르네상스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후에 정당화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그 인문주의, 휴메니티 혹은 이제 휴머니즘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서구 문화의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이란 그런 이념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인간의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프랑스 혁명도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기서 권리 앞에 인간이라는 말이 보통명사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 앞에 그리스 시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인간을 둘러싼 유명한 또 이렇게 휴머니스트들의 논쟁이 있었죠. 이렇게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인데 인디언들, 이른바 인디언들 이런 이들이 인간인가 아닌가를 두고서 이렇게 뭐 유럽적인 스케일에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적인 스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당 근처에서 있었던 논쟁 같습니다. 이렇게 라스 카사스라는 신부가 이제 이렇게 이 식민주의자들이 하도 이렇게 인디언들을 못 살게 굴고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런 걸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야, 인디언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인디언이 인간이라고?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들이 인간이라니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벌어졌던 논쟁인데, 사실 그 논쟁을 할 때에도 이렇게 흑인이 인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흑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간이라는 게 무언가, 그러니까 그 휴머니즘 논쟁이 거꾸로 인간이라는 게 그때 얘기하는 인간이 뭔지, 혹은 이 휴머니즘, 유럽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에서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백인 중년 남성을 뜻하는 겁니다. 여성들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나고서 인권 선언이 딱 명시되지, 인간은 모두 이렇게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선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여성들한테는 피선거권을 물론이고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계몽주의의 저기를 이렇게 쭉 받아냈다는 그 칸트를 19세기 사람 아닙니까? 18세기, 19세기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칸트도 그럽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이 천라자는 어린이들한테 그 세상을 맡기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선험적 주체인, 이렇게 선험적 주체의 차원에서 인간을 다뤘던 이런 사람들조차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는. 여러분들 인간 되신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 계신 분들은. 20세기 들어와서요. 20세기 1920년대인가 그때 이제 보통선거권을 처음으로 이렇게 얻게 되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이 인간의 이름으로 혁명이 이루어지고 인권선언이 이루어진 그 시기에도 여성들조차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특정한 종류의 인간만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뻘건, 흑인들은 물론이고, 얼굴이 뻘건 사람들도 인간인가 아닌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여성들도 인간이 아니었고, 이런 게 이제 그 인간이라는 그 단어, 휴머니즘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중심에 있는, 그들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종류의 생각이었던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벗어나서 흑인이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게 있어도 이제 속에다 묻어두고서 자신의 그 내적 신념으로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죠,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거꾸로 인간이라는 그 개념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보편적인 개념이 되면서 더는 의심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는 사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이 인간들이 이제 기계들을 이렇게 몸에다 장착하기 시작하는 일들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인간들의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복제인간을 만든다든지, 아직 확고하게 이렇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뚜렷해지게 됩니다.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워릭이라고 하는 영국의 인지과학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이 사람이 이제 이 영어 책은 이제 아이사이보그라는 제목으로 된 걸 이제 한국어 책이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낸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이제 자기 피부 안에, 신체 안에 칩을 심습니다. 전자 칩을 심어가지고서 자기 신경 신호하고 전기 신호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뜩 맘먹으면 저기는 그 지체가 움직이고, 예를 들면 휠체어,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이런 걸 자기 그냥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저쪽에는 기계를 움직이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런던에서 뉴욕에 있는 어떤 전자팔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작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어도 어쨌든 이제 그런 전망들이 가시화되면서,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간하고 기계가 합체된 사이보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위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게 되지요. 이 오시마무루가 만든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대부분 믿음은 이렇게 허상인 경우가 많죠. 그게 아주 20세기 후반, 20세기 말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걸작 중에 하나죠. 이렇게 리들리 스콧이 만든 그 블레이드 러너하고 이거하고가 특히 그런데 오시마모로 이제 그렇게 리들리 스콧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서 이렇게 뿅 가가지고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종각기동대는 원래 이렇게 시로 마사무네라고 하는 그 원작자가 있는 만화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색조와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각색을 해가지고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 워셔스키 형제가 이제 그 공각기동대 보고 뿅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이 매트릭스는 안 본 사람이 별로 없던데 공각기동대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공각기동대 한번 가서 꼭 보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다면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여기서 블레이드 러너하고 이 공각기동대를 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남들 앞에 조금 이런 것 좀 내 공부해라고 얘기하기 조금 남사시로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렇게 알리바이를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전망, 그거 아니어도 이제 또 이렇게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는 허라는 영화 이렇게 최근에 작년에가 나온 거 있었죠. 그 이렇게 컴퓨터 OS하고 연애하는 그런 그리고 뭐 트랜스cendence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솔직히 잘 몰라서 들으러요. 이 트랜스cendence는 이렇게 그 어떤 이 과학자, 탁월한 과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 과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운동하는 그 사람들의 테러 때문에 이제 암으로 죽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방사능에 오염된 총탄을 맞아 이렇게 스쳐가지고 단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처하고 그 친구하고 막 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거 업로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업로드인지 다운로드인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와 결합된 이 강력한 이렇게 그래서 초월자잖아요. 트랜스cendence. 이 초월자예요, 초월자. 이 초월자가 되는 이런 사태. 뭐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전망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이 주로 영화나 상상 형식으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런 상상이라는 게 사실 현실에 있는 것들이 일정 정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사고하려고 할 때는 현재 진행된 것보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이 잠재성이라든지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고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고라는 게 이제 항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마니까 유효 만료 금방 돼버리니까 대부분 이런 걸 통해서 사고를 하는데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그런 거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근저에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인지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발전, 사이버네틱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받치고 있는 셈이어서 그저 허황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인간이 대체 무언가에라는 정의부터가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워릭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인지 아닌지 사실 고전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문제들이 나중에 다시 다룰 텐데 하여튼 그런 게 발생을 하고 복제된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서 이제 공각기동대 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체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체에다가 이제 이 신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뇌화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일렉트리파이 하는 겁니다. 뇌를. 그래서 이게 뇌하고 이 전기 신호하고 연결시키는 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충분히 아까 이제 워릭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칩이라고 하는 게 자기 신경하고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이라는 거는 전기 신호잖아요, 그죠?
전기 신호가 화학 물질이 전기 신호를 이렇게 계속 전기 신호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뉴런을 타고서 이렇게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기 신호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거나 전기 신호를 화학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신호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은 이걸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칩으로 만들어서 몸에다 심은 겁니다. 수술을 해서 이제 신경하고 그 칩에 있는 그 선들을 연결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맘먹은 것들이 신경 신호를 따라서 정신으로 바뀔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전기들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주제에서부터 인간을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건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별도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존재들 인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라고 하긴 또 조금 난감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가, 여기에 담겨 있는 미래는 어떤 건가. 대부분 이 미래들은 이제 영화 같은 데서는 그 디스토피아 형식으로 다루지요. 많은 경우 이제 기계가 이제 인간을 잠식해서 인간이 이 기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잘해야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 터미네이터의 이렇게 주인공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셈인데요.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하이데거라는 수학자는 이제 인간을 다루면서 인간이라는 이제 세계의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라는 거는 고립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의 형식으로 절연시켜 버린 존재.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나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끊어버려서 모든 걸 다 의심 속에 묶어서 다 절연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고 하는 다 끊어버렸을 때 나라는 하는 것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 지어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물었던 질문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확고한 근거를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게 확고한 걸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을 때도 의연 남는 게 거꾸로 그 의심하는 나 자신의 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그 명제를 끄집어내는 건데, 이런 나라는 건 정말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된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제 그런 나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고 부를 때 그런 사유하는 존재,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계 속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세계라고 명명되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내 존재, 인데벨트자인이라고 이제 그 말을 했었죠. 확실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휴먼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데거풍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이라는 말은 하나의 주체를 표명하는 존재자를 명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미 하나의 세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이렇게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시대, 남성이 여성을 대표하고 여성은 인간으로 되어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시대, 그런 종류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간주되는, 혹은 이제 주인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을 손안에 장악해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거꾸로 이제 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좀 더 이렇게 이 하이데거식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포스트 휴먼이 속해 있는 세계라는 건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들이 속하게 될 세계, 우리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게 될 그 세계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거, 이런 얘기를 했던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전망되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이 비관적이고 불편한 거리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근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비밀을 계속 다 꺼내놓도록 이렇게 체근하고 닥달하고 익스플로이트하는 그런 종류의 세계, 이런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인간 자신이 부품이 되고 인간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 바로 그런 거지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종류의 생각은 굉장히 이렇게 강한 그 카리스마적인 그 힘이 있는 문체로 이렇게 쓰여지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이데거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화 감독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화 감독들이 이제 그렇게 상상으로 표현한 것들 하이데거는 이제 그렇게 글로 표현했던 것이다. 하이데거들은 굉장히 싫어할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터미네이터나 트랜스전스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게 인간의 능력을 컴퓨터나 기가 인간의 능력을 초과해서 지배하게 될 세계, 혹은 이제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어떤 본질적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 자신이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계, 이런 세계죠. 근데 이제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만이 아니고 생명 자체에 대해서 두 개의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시뮬레이트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행해지고, 그 비슷한 모사품들하고 원본들 간의 에뮬라티오라는 말인데, 이렇게 모방이면서 또한 경쟁을 포함하는, 모방은 되게 경쟁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비슷한가를 이렇게 다투는 이런 종류의 경쟁, 모방,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고 이제 하시는데,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생물학이나 아니면 유전공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명하고 기계가 생명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혹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기계적인 정의들을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일 거고, 반대 방향에서는 기계들을 생명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들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움직임, 생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의 공통성을 찾으려는 시도,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너 같은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공생명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방향에서, 하나는 기계의 방향에서, 이게 생명과 기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섞이고 융합돼 버리면서 이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이런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휴먼일 텐데, 그건 단지 휴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의 문제, 생명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건가라는 훨씬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런 것이 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몇 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조금 다뤄보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인간화의 역설이라고 이제 명명했던 건데, 사실 이거 플라톤적인 문제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놨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들을 다룰 때, 이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화하는 겁니다. 인간화하는 거. 이런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18세기 말에 시작된 산업혁명이었죠. 그 산업혁명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이제 기계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통신혁명이니 디지털혁명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본격화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신노동을 기계화하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특히 이제 그 정신노동을 기계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인간하고 기계가 이제 심각한 경쟁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파악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철학자, 서구의 서양에서는 인간이라는 걸 보통 이렇게 정신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건 사실 동물이고 동물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화하려고 할 때에도 이미 그것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것이란 어떤 식으로든 에뮬레이션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경쟁적인 모방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되고, 사실 거기에서 기계들은 당연히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인간보다 힘이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이러니인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기계들 때문에 이전에는 숙련공들이나 간신히 하던 것들을 이제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진짜 세상이 아주 퍽퍽해집니다. 노동시간이 이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최소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에. 10시간이었는데, 제발 좀 이 이상은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하도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시간도 다 지키지 않았고, 대부분은 일단 돈만 좀 있으면 일 하나도 안 가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노동시간이 1930년이니까 31년에 이제 그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노동시간을 제한한 노동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최고 노동시간, 지금 있는 것처럼 최고 노동시간이 정했는데 몇 시간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6시간이었습니다. 염색업, 도금업 이런 데는 15시간이었고요. 최고 노동시간이, 법정 최고 노동시간이 16시간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한 18시간을 시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지금 8시간 제한해놨지만 평균 10시간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땐 더 했거든요. 훨씬 심했거든요. 그 당시 근로감독관 보고서 이렇게 마크스라는 사람이 인용한 걸 보면은 20시간까지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평균 수명이 확 떨어지고 유아 사망률이 아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애들도 다 그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혁명은 아주 처절한 피해 역사였었는데, 우리 이제 멋있는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편하게 해준 이런 역사라고, 이게 참 이렇게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하는 그 문법의 환상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이때에도 많지는 않았으나 이 기계들이 갖는 이 혁명적인 힘들에 찬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흔히 사용하는 소외라는 말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9세기 후반쯤 가면은 이제 그 기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소외라는 사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비판적 지성들의 주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게 초기에 소외라는 말로 이렇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소외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삶이 아작나버리거나 아니면 지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공포 내지는 불안,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이제 깔려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렇게 뚜렷해지게 됩니다. 20세기에 이제 정신노동마저 이렇게 모방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1950년대에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40년대, 50년대에 거치면서 이렇게 전쟁이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는데, 50년대가 60년대, 연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초기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인데, 마테마티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학적인 증명을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 마테마티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이렇게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지금도 수학자들이 이렇게 적분 계산 이런 거 대신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랑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이제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누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이제 기계적인 추론 능력들을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셀하고 화이트헤드가 썼다는 그 유명한 책 아시죠? 이 수학 원리라고 마트메티카라는 책 있지요. 이 전 세계에 단 3사람이 봤다라고 하는 저자 2사람과 괴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괴들이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자들 보긴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 그 책은 이렇게 일부는 저도 이렇게 넘겨봤는데 그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기호열만 쫙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걸 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 2사람도 러셀하고 화이트헤드 그거 쓰고 나서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저는 하기 싫어하고서는 원래 그 책에서는 1+1은 2 이거 증명하고서 책세권을 그거 하나 증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남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만하자. 수학계를 떠나버렸죠. 화이트헤드도 철학을 하고 그때부터는 러셀도 이제 철학자가 되게 될 정도로 사람의 뇌를 이렇게 말려버리는 종류의 책인데 여기에서 이 1+1은 2를 증명한 이런 거를 아주 다른 경로로 실제로 이제 증명을 했답니다. 이 마테마티카라는 프로그램이. 러셀하고 화이트헤드가 안 해도 되는 걸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했던 몇 가지 공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수학파 안에서는 이제 그 논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집합론의 이제 그 패러독스라는 것 때문에 집합론이 나중에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고 수학 전체가 기초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 안에 수학 기초론이라는 게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세 개의 학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그 수학적인 명제들을 논리학적인 규칙, 논리학이 이제 수학의 바탕이 되는 거다라고 봐서 논리학적인 규칙들, 그러니까 동일률하고 모순율, 배중률이죠. 인류 환원을 해서 이제 그걸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게 논리주의자인데 이제 러셀하고 화이트헤드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 논리학의 규칙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그 공리적인 형식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수학적인 공리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직관적인 내용을 최대한 없애고 형식화를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명제들 간에 이 공리하에서 만들어진 명제들 간에 공리들만으로 이렇게 참거시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명제들 간에 모순이 없고 무모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소 공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는 이런 수학적인 형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을 이렇게 구제하려고 했던 걸 이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일 힐버트라고도 하고 힐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하나는 직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수학은 논리적 규칙이나 형식적 규칙 이런 게 수학의 핵심이 아니다. 수학은 어떤 그 수학적 사태에 대한 어떤 직관들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리주의, 수학은 논리학의 일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관주의라고 그럽니다. 네덜란드 브루베르라는 사람 이렇게 대표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배중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률을 인정하지만 배중률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였던 건데 그렇게 애써 이렇게 수학의 의기를 구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이렇게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괴대 정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런 시도들은 원리적으로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 이렇게 비춰되어 버리는데 뭐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포기하지는 않죠. 그 뒤에서 수학은 계속되었고 이렇게 이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이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그 한국의 부에노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그 그룹 패러디에서 만든 그의 그 리더는 이제 조카를로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조카를로스라고 꼭 발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보면 하여튼 이렇게 사고 치고 막 이러다가 자살까지 했는데 어쨌든 자살에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데 이거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망가지고 장애인이 됐어도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수학의 역사도 이제 계속 그 뒤에도 이제 삶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셀 화이트헤드가 하나의 수학 기초를 다루려는 그 심한 이런 시도를 기계가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갖는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사실은 오 마이 갓.
수학은 인간들 가운데 천재들이나 하는 거고 그 천재들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기계들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하기도 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제 1940년대부터 50년대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아주 잘 대중화된 이렇게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로버트 위너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쭉 작업을 했던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초를 이렇게, 위너가 이제 그 말을 만들고 책을 쓰긴 하지만 같이 노이만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작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그런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이만이 이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기계와 동물의 통제와 제어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달고 있는데, 기계하고 동물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어떤 일반 형식 같은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기계에 사용해 볼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 형식으로 일반화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논리적 형식이 작동하는 하나의 장치가 인간이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인간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도 한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기에 그 전쟁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협력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특히 원자 폭탄하고 이런 사태들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강력한 무기들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장악하고 바꾸고 하고 이런 사태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자기가 직접 겪었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더 그랬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계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초과할 수 있다. 모방적 능력이 인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인간을 장악하고 거꾸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하지요. 튜링은 이렇게 그보다 훨씬 그런 점에서 순진했던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인간의 추론들이라는 게 7가지 정도의 기계적 동작으로 환원될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튜링의 정리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증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다, 테이프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다, 테이프를 뭐 이렇게 저기 한다, 이런 식의 기계들이 실제 하는 동작, 이게 나중에 어셈블리어라고 부르는 이렇게 기계화의 그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학적 추론, 인간이 한 수학적 추론 다 이런 거로 다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프로그래밍 상에서 수학적 추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동작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확보됐을 때, 이제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라는 건 대부분 기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라는 건 주로 이렇게 추론적인 능력이었어요. 수학적인 능력, 추론적인 능력이었는데, 이런 건 이제 기계가 이제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걸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여줬던 건데, 기계들이 잘 못하는 게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들을 보고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하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근데 얼라들도 다 하는 건데, 그죠? 개, 고양이를 어떻게 구별을 못하겠어. 근데 기계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능력들은 그런데 이 수학자들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중에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알았으면 조금 덜 불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불안에 떨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아주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인간의 지능이나 이렇게 유천호동이나 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트해서 기계화하려고 했을 때 최대 목표는 어쨌든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 똑같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적인 문제라고 제가 명명했던 게 그런 건데, 플라톤이 보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데아의 세계의 복사판, 이 모방풍, 이걸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서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은 그런데 불완전해가지고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복사를 모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정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원을 그리고 싶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수학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삼각형이 아닙니다. 자대고 깔끔하게 그렸어도 완전한 삼각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각형의 이 변들은 선은 1차원이잖아요. 1차원. 이 점집합이고 이 1차원인데, 1차원이라는 건 두께를 갖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두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마 생각하고 오시겠지만, 이 자대가 엄격하게 그러면 이거 한 3mm쯤 될 것 같아요. 2mm쯤. 아주 세심하게 그어서 0.00001mm로 그었다라고 하더라도 두께가 있는 거죠. 10⁻500승 정도의 얇게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도 두께는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려면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순간 선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 완벽한 삼각형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가? 이거 옛날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걸 우리가 다 상기해서 그리는 거야. 이게 이제 그걸 모방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플라톤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이데아의 세계에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삼각형 변을 이렇게 1cm씩 그려갖고 이렇게 그리면 그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플라톤에는 일종의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론적인 명제지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복사판이 현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존재론적인 명제인데,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모사하려고 해야 된다. 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원본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언제나 또 있잖아요. 그래서 충실하려고 안 하고 지기를 멋대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라크라고 이제 이 사람은 부릅니다. 시뮬라크는 그래서 플라톤적인 의미에서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복사본 주제에 원본과 닮으려고도 안 하는 사지 없는 복사본, 이런 게 이제 시뮬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능력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려는 이 당시의 시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플라톤적인 그런 함축을 갖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는 거니까, 모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인간하고 구별되기 힘들지도 몰라. 혹은 인간보다 다 나아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막 앞에 잘 나가고 있는데 나를 막 남들이 보고 쫓아오고 있는데 쟤한테 쫓길까봐 막 더 달려야 되는 이런 거, 이런 이런 입장이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인간이 기계랑 별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옛날에 기계는 이렇게 경멸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데카르트가 이제 이렇게 개라든지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다. 그거는 일종의 인간이 자기 모습을 동물에다 투영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기계다. 자동기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그 우월한 위치를 이렇게 쫙 기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 배경 같은 덜 떨어진 것들의 세계를 덜 떨어진 것들을 뜻하는 거였는데, 이게 인간하고 정신상에서도 비슷해진다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이제 인간과 그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를 거꾸로 하게 됩니다. 참 열심히 먹어가지고 돈 들여 살 때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우행들을 그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던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로즈 펜로즈라는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킹하고도 같이 작업하기도 했던 수리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황제의 새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기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했을 때 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아질 수 있는가,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걸 쭉쭉 다룬 책인데 답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 사람은 이제 그 튜링의 정리를, 그러니까 튜링인데 괴델의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요. 괴델의 정리라는 건 뭐 아시냐고 물어봐야 이렇게 뭐 답을 제가 알 것 같아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었는데 그 형식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이 그래서 수학이 참여되기 위해서 어떤 공리계가 참여되려고 그러면은 이 결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공리들에 의해서 명제들, 정리들의 참거짓을 결정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결정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리계가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명제들을 공리만으로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 수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결정 가능성이라는 게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리들, 명제들하고 정리들 혹은 이제 공리들 간에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무모순성,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미적인 가치에 해당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이 공리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건하는데 앞에 핵심적인 두 개가 이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괴델의 정리는 이 공리계 안에서, 그러니까 괴델의 정리는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명제는 이제 결정 불가능성에 관한 명제인데, 모든 공리계, 이 자연수론을 포함한 모든 형식적 공리계에는 이 공리만으로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힐버트의 이 형식주의 체계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공리계도, 어떤 형식적 공리계도, 자연수론을 포함한 어떤 형식적 공리계도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 두 번째 명제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명제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학이 무모순성도 증명할 수 없고, 수학은 우리는 수학적 진리라는 것은 대상과 일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정합성, 즉 무모순성으로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하는 건 오래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모든 공리계에 참거짓을 알 수 없는 명제 혹은 공리만으로 추론되지 않은 것들이 끼워 들어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공리에서 추론 안 된 게 어떻게 끼워 들어와 있는가? 그 인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은 것이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지나면서 한 직선의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 공리잖아요. 근데 이게 공리라기보다는 정리인 것처럼 장황하거든. 예를 들면 그 앞에 공리는 두 점을 잇는 한 직선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직선에 평행하면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명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에 공리 4개 가지고 이걸 증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삼각형 내각의 배역이 180도다라는 걸 이용을 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삼각형 내각의 배역이 180도라는 명제하고 평행선 하나밖에 없다는 이거하고 이제 동치예요, 동치. 나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서 이걸 가지고 이걸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직관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은 자꾸 이 직관적 내용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직관적 내용 때문에 이 3인지 것인지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역으로 이제 펜로즈는 반대로 보는 겁니다. 괴델의 정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관적 인간들이 수학적 직관 혹은 이제 이 과학적인 직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탁탁 거기다가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거고 이것이야말로 창조성의 기원이다 라고 이 사람은 본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왜 인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도 기계가 인간의 지능이 될 수 없는가? 기계는 그런 창조성이 없다는 거예요.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그렇게 그렇게 이 공리에 없는 명제를 여기다 끼워 넣어서 뭐 체계를 구성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괴델의 정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과 기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증명을 한 셈인데, 저는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직관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증명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끼워넣은 거고,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괴델의 정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괴델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공리가 이게, 그 A1, A2, 이런 공리들이 5개 있다. 이렇게 있고, 이거에 의해서 T1, T2, 등등등해서 이런 그 정리들이 쭉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가지고 이것을 추론해내는 건데, 요 사이에 이거 가지고 추론 안 되는 게 여기 쭉쭉 들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추론한 게 여기 모순인, 결정분한 것이 뚝뚝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뭘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 공리계라고 하는 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거거든요. 이런 기계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그 명령어들을 주고서 그거에 따라서 기계가 추론을 해서 어떤 행동,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동작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공리계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괴델의 정리가 못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계적인 추론을 하는 이런 형식적인 공리계를 줬을 때에도 여기에서 공리에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추론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괴델의 정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기계들의 경우에도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명제를 추론을 해서 동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기계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고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고서 만들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나타나니까 고장이라고, 이건 예측 불가능한 게 튀어나왔으니까 고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위험하지 않아서 고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창조라는 건 사실은 이 유명한 얘기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피카소의 큐비즘이라는 건 세잔에 대한 그 창조적 오독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오독이 창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독이 창조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인간들이 하는 그 실수와 이런 거 인간들은 실수라고 부르거나 오류라고 부르거나 역시 이게 이제 기계적 고장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것이 고장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 창조가 되는가는 그 뒤에 뭐가 쭉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산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 자체로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고장이나 실수는 인간이나 기계나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종류, 진화 생물학적으로 쭉 보면은 이런 종류의 고장, 유전자 안에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어떤 것들, 혹은 이제 이전에 어떤 종류의 형질이 툭 튀어나와 버렸을 때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변이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고장 같은 거예요. 대부분 변이체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이지 않은 형질, 예를 들면 손가락이 6개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장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유전학적 고장으로 간주를 한다고. 장애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팔이 좀 짧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애라고 간주를 하고 고장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선천적 고장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고장들, 이런 변이들이 없으면 사실은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화라는 어떤 건가? 이런 변이들이 누적돼서 어떤 환경 속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돼서 얘들을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을 때 그게 진화라고 명명하는 거거든요. 고장이 없으면 진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진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쭉 따져보면은 인간들하고 기계들 간에는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논리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고장이라는 사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잘만 이용되면은 새로운 기계 창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진화론에서 그렇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들이 생겨났을 때, 미시적인 변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적이지 않은 평균적이지 않은 신체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경은 평균적인 조건에 맞게 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미시적인 이런 변이들이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있을까? 라든지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큰 변이는 이렇게 분리하고 작은 변이는 분리하지 않은데 작은 변이는 누적되고야 유리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눈썹이 남보다 길다든지 뭐 그게 생존에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이런 게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진화가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화라는 데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생물학계에서 사실 논점으로 남아있는데 똑같은 논점이 사실은 여기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황제 생활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이 펜로즈 같은 이런 사람도 참 이렇게 인간을 그 동물로부터 이 기계로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고 우린 너랑 좀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보고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같이 범인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다들 범인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딱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나면은 사실 훨씬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기계들은 인간보다 언제나 더 이렇게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갖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거 뭐하러 굳이 기계를 만들어? 인간 쓰는 게 낫죠.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강력한 힘을 발동시키는 거. 삽질하는 거하고 포크레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요새 그래서 조그만 것도 삽질 안 하려고 포크레인도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조그만 데라도 다 긁으려고. 확 다르거든요. 당연히 인간보다 기계들이 월등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능력. 기억 능력은 우리랑 비교를 못 하잖아. 요새 기억 장치들이 워낙 뛰어난 것들이 많으니까. 이 조그만 놈들이 그냥 엄청난 우리가 지금 다 지식을 다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다 이렇게 기억을 시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플라톤적인 아까 이제 이 모방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그 조치라고 하는 게 플라톤적인 거라고 했는데 모방 이렇게 비슷하게 하려는 거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자 그러면 인간의 복제물인 기계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원본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축을 합니다. 원리상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인간보다 낫지 않으면 안 만든다는 거는 원리상 복제물은 인간을 초과한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 블레이드 러너 보면 거기 복제인간 이 가장 탁월한 그 블레이드 러너 경찰인 그 해리슨 포드가 쪽도 안 되거든요. 상대도 안 돼. 10시 동안 도망가봐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 쫓아가는데 맞으면서 일부러 놀리면서 다니는데도 상대가 안 되는데 택도 안 됩니다. 이렇게 로이라고 하는 그 복제인간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결국 걔한테 부조당합니다. 죽은 끝에서. 그러면서 뭘 이렇게 잘난 체를 했어. 이런. 거기 이제 유전자 설계하는 그 사람이 이제 걔들 앞에 두고서, 내가 너네 설계했는데 라고 하니까, 거기 여자가 이렇게, 로이의 여자친구 이 친구가 그러거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린 인간이야. 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데카르트? 우스워.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실제로는 싸워도 이 데커드라는 해리스포드가 여자인 프리스라는 복제인간 이거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친구가 아니에요. 얘한테도 이기지 못합니다.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나중에 이제 총을 쏴서 이렇게 근신이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로이한테 총도 없는 여자를 이렇게 뒤에서 쏘고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보는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를 이제 튜링은 굉장히 이렇게 순진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이 케이스 안에 보이지 않게 가둬놓고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서 얘가 인간인지 기계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보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보라고. 그랬을 때 기계인지 인간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계는 인간하고 똑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하고 튜링의 경우는 인간하고 이 기계의 지적인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훨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여튼 팬분들은 뭐 이제 창조력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어떤, 지금 이렇게 추론 능력이라든지 기억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인간 구별 안 될 뿐만 아니라 훨씬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구별이 차라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들이 훨씬 탁월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뭐가 도대체 인간이 기계보다 낫다고, 기계가 구별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거짓말하는 능력은 아직은 이렇게 인간이 타고날 것 같아요. 기계들은 굉장히 튜링을 이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어가지고 거짓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성애 수사에 말려 들어가서 그대로 다 풀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적당히 봐가지고 우리는 사실 세상에는 이 철학자들은 모두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그런 사실들도 많고,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들이 이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 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변수들을 여러 개 놓고서 이걸 말했을 때 예견되는 사태, 그렇지 않게 말 안 했을 때 예견되는 사태를 비교하게 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게 한다 그러면은 기계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또 상당히 미묘한 것이어서 이게 이제 기계가 거짓말 능력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시적인 상상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보다르가 만든 이 알파빌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보다르 영화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서사도 좀 멀쩡하고 볼만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보다르 그 영화에 보면 알파빌은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어로. 알파빌이라는 컴퓨터가 이렇게 통제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뭐 컴퓨터가 뭐 인간들을 지배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제어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스파이로서 이제 주인공이 잠입해가지고서 어떤 여자랑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이 기계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잠입한 사람이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 테스트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의 시구 같은 몇 문장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추론해서 내가 찾아내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 추론하다가 이게 고장이 납니다. 기계가. 앞뒤 안 맞는 문장이니까, 시적인 문장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이니까 이제 컴퓨터 고장이 나고 삐걱대서 도시 전체가 그냥 와장와장 이렇게 번쩍번쩍되고 휘청휘청되고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막 도시를 탈출합니다. 여자가 막 이렇게, 근데 탈출을 하다가 이제 기계에 제어되는 사람이니까 막 다시 또 헤매고 막 이러면, 사랑을 생각해, 사랑, 이러고 다시 아무로. 이 사랑이, Only Need is Love라고 하던 그 노래가 유행하던 시기였는지, 어쨌든 사랑이 시대정신이었던 시기여서, 참, 그건 쑥스러지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적인 상상이라는 게 이제 이 컴퓨터의 능력을 이렇게 무력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고단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잘 따져보면은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펜로즈가 했던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창조성이라고 부르는 거, 즉 추론 안에 이렇게 추론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 이런 거라는 점에서는 그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블랑쇼식으로 말을 하면, 블랑쇼라는 사람은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이제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거 매직펜이고 이렇게 글 쓰는 도구고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보게 만드는 어떤 이 상상, 이런 게 이제 시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흉내낼 도리가 없겠고, 이렇게 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 찍어놓고 아름답다라기도 하고, 황혼 어쩌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최승자라는 분이 노을을 어떤 시에서 노을을 다루는데, 저봐, 졸동살궁 바둥대면서 이렇게 창문에 픽픽 페인트를 칠하고 있잖아 라고 쓴 걸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노을이 핏빛 페인트가 될 수가 있구나. 사실 노을을 핏빛 페인트로 볼 생각 별로 하신 적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을 근데 듣고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노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전혀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물을 알지 못하던 어떤 것들로 이렇게 이 용도성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존재를 부여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사물의 구원이라고까지 이제 블랑시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을 막 그대로 쓰든 안 쓰든 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떨까? 사실 이것도 기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명령어를 줘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건 명령어로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내서 쭉 하라는 건 이거는 우리도 사실 잘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간들만 조금 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아마 이제 이 기계가 쫓아오려면 조금 이렇게 많이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런 거 보면 역시 살아남으려면 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걸 통해서 모방 복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인간을 이렇게 뭐 비슷해지거나 넘어버릴 가능성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벽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종류의 자연과학자들도 어느새 이렇게 가동시키고 있었던 그 플라톤적인 관념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곤경에 사실은 빠져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개념이나 범주라고 하는 게 그 예전에 그런 위치들 같은 계속 지속하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들 같은 걸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인공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사이버네틱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때 연구했던 것들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생명 뭐 초보적인 걸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슬에 주관하는 인공지능, 어떻게 지능을 시뮬레이션할까 이런 거였는데, 인공지능하고 인공생명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인공생명은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뭔가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인공생명의 가장 단순한 건 이제 세포자동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격자로 된 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제가 흰색, 까만색을 이렇게 칠해나가는 겁니다. 특정한 칠해나가는 규칙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칠했을 때 옆에 이렇게 8개의 셀이 다 흰색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모퉁이 4개를 까만색으로 칠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3개가 연이어있을 때는 가운데를 하얀색으로 칠한다. 이런 식의 규칙을 몇 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 규칙에 따라 지워졌다 하는, 채워졌다는 것들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거기 명령어로 주지 않은 어떤 종류의 이렇게 질서, 저는 이게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찾질 못했는데 예전에 누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 까만 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반짝반짝되면서 까만 세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규칙을 주지는 않은 거거든요. 까만색 얘가 왔다 갔다 하라 이런 규칙을 준 게 아닌데 조금만 줬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명령하지 않은, 프로그램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어떤 그렇게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패턴화된 행동들이 반복해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창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머전스라는 말의 번역어인데요. 이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것들이 출현하는 것, 이머전스, 창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창발적인 어떤 형질을 갖는 것들이 출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창발이라는 건 생명의 특질이라고 보면서 그 생명의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인공물이라는 점에서 인공생명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 인공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런 건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막 복잡한 것들을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그 책에서만 읽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제가 찾으면 안 나오더라고. CIA 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게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새떼들의 프로그램인데 여러 새들을 놓고서 얘들도 이제 서로 이렇게 규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새가 몇 센치 혹은 몇 미터 떨어져 있으면은 가서 달라붙어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아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규칙을 몇 개 준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이 땅하고서 애들 딱 시뮬레이션 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건물 이런 거 있는 사이를 얘들이 쫙 입체적으로 날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철새 떼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행동을 한답니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전체 군에 대해서 흩어졌다 모였다 이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인공생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생명인 거지요. 더 유명한 거는 이제 로드니 브룩스라고 하는 로봇학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MIT에 있는 로보틱스 학자고 교수인데, 이 로봇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능을 시뮬레이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해서 비슷한 동작을 하게 해서 인간이 해야 될 동작들을 이렇게 대신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서 날아가는 공 하나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날아가는 공을 잡으려면 공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손을 내밀지만, 봤을 때 얘 두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속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쭉 연결해서 얘 궤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궤적을 계산해서 얼마 뒤에, 몇 초 뒤에 어디까지 올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의 움직임을 또 계산해서 거의 적절한 교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여기 왔을 그 시간을 계산해서 딱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 계산하다가 다 지나갔는데, 공은 다 지나간 다음에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MD 같은 거, MD가 그런 거잖아요. 미사일 날라오는 거 여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니까 원리적으로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대요. 계속 그 계산하느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미사일이. 그래가지고서 계산하다 보면 빠방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실패했다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냥 사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거 계산하기를 이거 하다가는 날 새겠다 싶어서 이 인공지능 없는 로봇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인공지능 없이 센서로 이 바깥을 감지하고 그 센서로 감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규칙을 또 몇 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얘들이 또, 그리고 이제 약간 학습 능력, 반복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것들 자기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딱 부여하면은 얘들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 학습을 해가면서 하여튼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로봇 학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또라이 취급을 당하면서 매장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화성 탐사하는 그 로봇, 너드라고 부르는 그 20개짜리 로봇 떼를 만드는데, 로봇 떼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정말로 개미떼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각자가 이제 막 찾아서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다시 모이고, 그냥 무조건 다 흩어져 버리면 곤란하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개미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한다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이 돼서 지금은 뭐 이렇게 로봇 학회에서 아주 총화로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점에서 이 브룩스가 만든 로봇은 인공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생명에 속하는 이런 것이요. 범주가 다른 거죠. 그런데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인공생명이라는 개념을 로봇에 그렇게 확고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화성이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에 특정한 그 목적에 맞는 거에 말씀이 그럴 텐데, 인공생명하고 인공지능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인공생명은 뭘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들, 이 결정 불가능한 사태들,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창발이니까. 이게 생긴다라는 건 로봇들이 그 로봇을 구매한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상과 통제 밖으로 행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로봇들이 반가울까? 인간들이 별로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손밖에 안 하는 애들하고 비슷한 걸 텐데, 자식 키우는 거랑 비슷할 텐데, 로봇이. 그거 골치 아프지 않겠어?
예, 아마도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여전히 훨씬 더 이 로봇을 이렇게 다룰 때 인공지능을 다룰 때 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가를 거꾸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태들에 대해서 자신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예측 가능성, 행동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벗어나기 힘든 어떤 그 중력의 중심 같은 거, 이런 게 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멀리 밀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기계화, 예전처럼 기계를 대할 수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기계화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하겠죠? 네.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